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휴대폰 사업에 뛰어든 지 26년 만에 사업을 접는 데는 참 다양한 이유도 있을 거고 감회도 있을 텐데 돌이켜보면 어떤 게 문제였을까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는 규정을 만들어 보자고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배경은 뭐고 그게 또 돌고 돌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에 분할 상환을 하다가 좀 부담스러우면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또 추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중에 신문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까지 잘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뭐가 문제였을까? 네. 괜찮았는데 LG 네. 휴대폰 쓰던 분들의 반응은 나뉘기는 합니다만 잘 좀 살려볼만 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네. 미련도 좀 남고 돌이켜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 듯해서 네. 박세훈 작가가 이분 저분들 말씀을 좀 들어봤다면서요? 예, 어제 관련해서 LG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후발주자가 갖는 불리함을 못 넘어섰다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부품을 가지고 왔고 완성해 파는 산업은 필수 부품을 얼마나 좋은 걸로 얼마나 싸게 얼마나 빨리 가지고 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그렇죠. 1, 2위 업체에 비해서 3, 4등 업체는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부품 구매는 더 적은 규모로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들여오는 단가는 올라가고 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연구개발에 투입할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 1, 2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런 게 있죠. LG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셋인데 제일 중요한 부품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퀄컴이 칩셋을 만들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LG는 반도체를 안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 퀄컴과의 협상력에서도 뒤지다 거기서도 보니 또 뒤질 수 있고. 네, 칩셋에 대한 정보랑 물량을 삼성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반면에 LG는 남은 걸 더 비싼 가격에 더 늦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최신폰 출시 시점도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 늦게 업체들이. 출발했다는 건. 그런데 예. 후발주자가 선두를 쫓아가려면 이 적자를 감수하고 해서라도 선두를 초월할 만한 상품을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소비자를 자기들 상품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고 늘어난 매출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돈을 쓰고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고 근데 그런 기회가 LG에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G2하고 G3인데 특히 G3 같은 경우는 LG 내부에서도 어제 통화했던 분들도 잘 만든 폰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꽤 히트를 쳤어요. 예. 그런데 G3 이후에 나오는 폰들부터는 품질 관리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대형마트 옆에 이제 동네 슈퍼가 있으면 항상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마트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싸게 갖고 오다 보니까 좋은 물건도 들어올 거고 본인들이 마지막 살짝 좀 조절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경쟁력을 가지니까 우리 이제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항상 그럼 나는 뭘 하지? 이제 이런 고민하다가 그럼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뭐 배달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후발주자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이제 자기의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일이 보통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LG에서도 그래서 뭐 연구소 출신의 CEO가 오면 뭐 밤새도록 휴대폰 뜯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마케팅 출신이 오면 또 잘 관리 안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랬겠습니다만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아무튼 그런저런 뒷얘기들이 있더군요. 네. 어떻게 됩니까? LG에서 휴대폰 만드는 업무 하던 분들이 3,400명 정도 된다는데 네.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어제 전원 고용 유지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모가 뜨기 전에 이미 물밑에서 특정 부서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누구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공모가 시작되는데 사내 공모가 예. 대입 눈치 작전보다 100배는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당분간 부서에서 진통은 좀 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뽑아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고용 보장을 한다고 하고 또 LG가 계열사도 많고 하니까 뭐 흡수를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휴대폰 만들던 공장들이 있죠. 예, 있죠. 거기는 뭘로 씁니까 이제? LG전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대부분 전부 외국에 있거든요. 예. 대부분은 베트남에 설비가 있고 어제 발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추측으로는 TV 가전 쪽으로 생산 라인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부품을 여기서 생산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땅 정도만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LG폰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괜찮은 폰이었다니까. 저도 안 쓰는 거 모르겠어요. 있긴 한데 아직 고장은 안 났습니다. 김현우 소장도 썼었어요? 예, 저 4년을 넘게 썼는데 고장이 안 나서 네.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번 폰으로 바꿨거든요. 엄청나게 떨어뜨렸는데 튼튼합니다. 튼튼한 거 하나는 인정. 아쉽네요. 못 본다고 하니까. 예. 그거 애프터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단 애프터 서비스는 큰 차질 없이 받게 하겠다라는 게 예. LG 측이 어제 입장이었는데 예.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럼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넘겨서 하든 뭐 모르겠습니다. LG 전자 자체가 이제 문을 닫은 회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서비스 센터에 스마트폰 인력 유지하고요. 예. 스마트폰 사업부 인력 일부를 남겨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습니다. LG 전자 휴대폰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북미 지역, 미국, 네. 캐나다에서는 꽤 점유율이 있었던 15% 정도 휴대폰이라서 그럼 그 시장 누가 가져갈까? 이것도 궁금할 텐데. 예, 아무래도 삼성이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예. 그 얘기는 산업연구원의 남상욱 연구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LG전자의 포지션이 애플과 삼성 다음에 중간 프리미엄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애초에 LG를 골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그 핸드폰의 스펙에 비해 가격이 싸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플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서 애플 쪽보다는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당 부분 중국에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이 가장 큰 이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인 삼성폰으로 이동을 할 것 같고 중국 폰들이 아무래도 중국 중저가 시장을 2-1, 파고들지 2-2.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로 폰 가격이 더 오르는 문제도 있을 거다. 이런 지적도 벌써 나오긴 합니다. 네. 삼성폰하고 원래 LG폰이 그러니까 경쟁자였던. 그렇죠. 자, 고란 기자가 준비해 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얘기인데 이게 세금과도 영향을 주고 건강보험료와도 영향을 주고 정부에서 주는 각종 수당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 공시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 민감해졌는데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생기는 불만인지 이런저런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다는 불만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나왔는데 상승률이 20%에 육박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국내힘 여기 이제 이쪽 야당 쪽이니까요. 예.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더니 오류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4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컸다. 두 번째가 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추월한 사례까지 나왔다. 세 번째가 어떻게 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보다도 공시가격이 높을 수가 있냐. 네 번째가요. 예.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펜션을 아파트로 간주해서 세금 폭탄을 물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니까 국토부에서 바로 보도 설명 자료, 그러니까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네, 첫 번째에 대해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그 같은 단지라고 해도 몇 층인지, 향이 어떤지, 면적이 어떤지, 전년대 실거래가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추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거래 가격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실거래가가 너무 낮게 거래된 거다.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네. 특정이 아니라 평균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특정 가격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역시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임대 아파트였던 게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지만 네네.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왜 늘 싸게 거래되라는 보장이 그렇죠. 있느냐? 네네 맞습니다. 이게 국토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요. 그 아까 펜션을 아파트로 간주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 문제의 아파트가요. 원래 그 공동 주택으로 신고가 된고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펜션으로 활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토부 말이 다 맞네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여러 예. 가지 그 공시 가격 산정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데요. 음. 일단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독 주택이나 아니면 그 땅을 할 때 이거는 표준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표준지에 맞춰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의 모든 집을 다 일일이 공시지가를 할 때 산정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동네마다 그냥 대표가 될 만한 한두 집을 좀 열심히 들여다봐서 평가를 하고 그 옆집이니까 여기서 한 5% 더하고 빼고 요걸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땅이나 이게 예.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그 표준지마저 1,080명의 감정평가사가 1인당 평균 759필지를 조사합니다.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격화돼 있어서 전수조사하거든요. 예. 이 전수조사를 520명이 1인당 평균 845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대충 할 수밖에 없다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한 해결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 등은 어차피 이게 재산세 기준이 되면 지자체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 지자체가 하게 해달라 조사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 현실적으로 지자체별로 사실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도 그렇기 하고 때문에 야당 지자체인지 네, 여당 네, 지자체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그건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안한데. 네,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좀 대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지나 아니면 공동주택 조사하는데 지난해에만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해서 일단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긴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걸 더해서 하자. 그럼 5년에 한 번 하면은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잖아요. 매년 조사하지 말고 네. 어차피 제대로도 안 될 바에야 그렇습니다.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고 중간중간에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해서 결정하자. 그런 뭐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약간 주먹구구로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단체 항의하자라는 예. 지금 현재 연판장이 막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럴까봐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도 그냥 공시 가격은 한 5억 원, 6억 원 이렇게 해놓고 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래야 이제 이런 잡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6억은 넘잖아요. 이제 이러면 다들 수긍하니까 그랬던 건데 이걸 이제 9억으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재산세가 얼마 안 되는 거라서 그게 뭐 공시 가격이 10억이건 9억이건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이게 영향 주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뭐 종부세라든가 건보료라든가 예. 여러 가지에 다 연동돼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에 네. 뭐 일시 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도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일시 상환은 원래 가능했고요. 다 이제 만기가 되면 갚았죠. 예. 보통 그게 이제 일시 2년. 상환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분할 상환 대출도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분할로 상환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분할 상환 전세자금 대출을 중간에 갖고 있는 도중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바꿀래요. 저 매달 내는 거 부담스러워서 바꿀래요. 이게 안 됐었는데 예. 요게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아예 전세자금 대출은 빌릴 때 그러면 네. 저는 중간중간에 분할 상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저는 만기 되면 한꺼번에 갚겠습니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다. 네, 하나였는데 이제 중간중간 갚겠습니다 하고 있다가도 만기에 한꺼번에 갚겠습니다로 갈아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부담 느껴도 그냥 연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그럼 바꾸면 무슨 페널티나 이런 건 없는가 보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5월에 나오게 되는데 예.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아서 약속과 달리 중간에 갚게 되면 은행은 수익이 사라지는 거죠. 이자에 예. 대한 수익이 사라지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으로 가든가 분할 상환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가든가 어쨌든 대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페널티는 부과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금융사별로 이건 결정할 부분이고 뭐 예. 보증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보증이나 뭐 주택금융공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은 어쨌든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공시 가격 이야기를 꾸준히 했는데 공시 가격 때문에 기초연금이 바뀌거나 그렇기도 합니까? 공시 가격으로 기초연금 이거는 기초연금 그 나누는 것도 있을 거고 건강보험료도 바뀌는 거.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산정이 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네. 아침에 나온 소식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미국의 2차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냐. 뭐 세금인데 예.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그런데 이제 법인세율을 현행 21% 정도 수준을 28%까지 예.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올리다 보면 다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이제 장사가 힘들어지죠. 야, 이게 글로벌 세상이니까. 네, 미국 내에서만 올리면 미국 내에서 세금만 잘 거치면 모르겠는데 예. 거기서 아유 여기는 이렇게 세금이 높아하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어제 옐런 장관이 한 말이 글로벌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다 같이 올리자, 네. 기본 요금 올리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저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미국도 올리는데 다른 나라도 올리면 미국에서 세금 높다고 이탈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 봤을 때 이 얘기가 근데 지난주에 바이든 입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예. 글로벌 최저 한 13% 정도 되는 세율을 한 21%까지 올리자라는 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다시 옐런 재무장관 입에서도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대만 업체가 중국에 가서 생산한 걸 네, 미국에서 팔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은 야 대만, 중국, 미국 중에 세금이 제일 저렴한 나라에다가 이익을 많이 몰아주자.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에 사오는 건 우리 맘이니 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세율을 특정 국가에서 올려봐야 세금 더 내 그러면 아유 우리 이익 별로 안 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걸 전반적으로 좀 공통적인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받읍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주장인데 네, 어딜 가나 똑같이 최소한 요만큼은 내도록.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예. 법인세율 아비트라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깎은 행태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 페이스북, 구글, 네, 아마존 맞습니다. 다 무슨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사무실이 있더군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바이든 정부가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낮추는 경쟁을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자 아일리시에서 그 아일리시 그 재무장관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나라의 경쟁력은 법인세가 싸서 회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렇죠. 전기도 충분하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지만 이 나라는 법인세가 싸네. 오로지 법인세 싼 것만이 경쟁력인 국가.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든 무슨 뭐 간단한 사무실이든이라도 만들어서 네, 그 나라 국민들 고용하고 그 나라는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 법인세를 깎지 말라고 하면 그럼 아무리 미국이라도 왜 우리 간섭하냐 이제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될까요? 근데 이게 안 하면 그렇게 최저세금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한 뭐 면세율을 낮춘다거나 면세율을 이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불이익을 페널티를 주겠다.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꼼수 부리겠네요. 그럴 수도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뭐 좀 세금 감면을 해주든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였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글로벌리 같이 공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을 높일 때도 예. 글로벌 공조 해가지고 다 같이 하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미국도 그래서 좀 세금을 좀 올려보자. 올려야 되겠죠. 그 많은 돈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란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예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하이브라고. 이 회사가 미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를 인수했네요. 네, 무슨 소식이에요? 이타카 홀딩스라고요. 예.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이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미국의 아이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가 소속된 그 회사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형을 키우는 동시에 그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유를 그냥 인수한 거예요? 네, 그런 셈이고 미국의 아이유가 아이유의? 소속된 기획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스틴 예. 비버와 그 아리아나 그란데 미국의 아이유가요. 이 이제 인수 자금 1조 2천억인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요. 이 가운데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주주로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이제 떠나는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 여기 계속 소속돼서 일을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는 거죠. 내가 당신들 지분을 돈 주고 사는데 네. 당신들은 그 받은 돈을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데 써라. 네, 그렇죠. 그럼 서로 이제 살림합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하이브가 글로벌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5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왜 합치죠? 서로 따로 살다가? 이게 하이브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SNS나 이른바 글로벌 플랫폼에 버금가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플랫폼의 핵심은 그에 얹어지는 콘텐츠거든요. 예.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일단 합치고 네. 그리고 그 위버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괜찮다. 온라인 콘서트 하기가. 그러니까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플랫폼이 괜찮다. 하이브가 회사 이름, 네네네. 위버스는 플랫폼 네네. 이름. 그렇군요. 이것도 재밌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도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들까지 취재해서 알려주신 고란 기자,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11시 5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전자의 그동안 마케팅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어떤 점이 좀 괜찮았는지 들어보고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가 가끔 들리는데 우리가 좀 뭘 좀 알고 있어야 손해 안 보는지 이 내용은 11시 5분에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